어머니, 형수님이 어떤 남자랑 도망갔어요. 뭐 몰라고 했어? 금고에 있는 금괴도 다 훔쳐갔어요. 당장 잡아야 해요. 그날 제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 그리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지독한 거짓말이 5년 뒤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불씨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윤정희 68입니다. 겉모습은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속엔 늘 불안을 안고 살아왔죠.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평생을 화려하게 살아왔고 그저 평온한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그 추악한 거짓과 배신한 가운데 서게 될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인생의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나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꼭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검은색 고급 세단이 북적이는 재래시장 앞 횡단보도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 너머로 튀김 기름 냄새와 어묵 국물 향,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의 김비서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윤정희 회장. 올해 68살인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5년 전 그날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시장 입구, 낡은 비닐 천막 아래였습니다. 한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셋이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찬바람에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고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얇은 옷차림이 가을 늦자락의 추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민우가 김밥 한 조각을 받아들자 옆에 있던 큰아이 지우가 자신의 몫을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먹어요. 엄마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깊은 한숨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윤정희는 선글라스를 벗어 무심하게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서민아였습니다. 5년 전 아들 재현의 장례식장에서 2억 원의 금괴를 훔쳐 남자와 도망쳤다고 낙인 찍혔던 큰 며느리. 둘째 아들 윤태석이 피를 토하듯 외쳤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2억 금괴를 들고 튀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 말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에 그녀는 서민아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민아는 2억 원은커녕 단 2만 원조차 없어 보이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의 히터 바람은 따뜻했지만 윤정희의 마음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뒷차들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한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고함쳤지만 윤정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죠. 김비서는 백미러로 윤정희의 얼굴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정희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세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습니다. 김비서, 저 여자 어디서 본 적 없나? 김비서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룸미러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런 분이 저기 있을 리가요. 그때 서민아의 큰아들 지우가 차창을 빤히 쳐다보는 윤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경계심을 드러내고는 엄마의 옷자락 뒤로 황급히 숨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그 경계 어린 눈빛이 윤정이의 가슴에 묘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왜 학교도 가지 않고 저렇게 초라하게 시장 바닥에 앉아 있을까요? 신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따라가. 놓치면 안 돼. 김비서는 당황하며 차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아는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안쪽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로 사라진 뒤였죠. 김비서는 일부러 골목 초입에서 핸들을 꺾으며 윤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골목이 너무 좁아서 차로는 못 들어갑니다. 차가 다시 대로로 나섰습니다. 윤정희는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시장 입구 전봇대에 매달린 방범용 CCTV 카메라를 무심하게 스쳤습니다. 5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진실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영수 형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불이 꺼진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멎은 자리를 텅 빈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괴종식의 소리가 차갑게 메우고 있었죠. 낮에 본 며느리와 손자들의 창백한 얼굴,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던 그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들, 재현이 쓰던 서재 앞에서 멈췄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멈춰버린 시간처럼 서늘한 공기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달빛만이 창을 넘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방 한 구석에는 그녀가 직접 봉인했던 아들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고 낡은 봉인 테이프 위에는 그녀의 필체로 이응 폐쇄라고 날카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5년 전 그날의 격렬했던 다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서민아의 존재를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아들 재현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미나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다 설명. 하지만 윤정희는 아들의 말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끊어버렸습니다. 닥쳐라. 그 근본도 없는 여우한테 홀려서 내 애비가 이룬 회사까지 말아먹을 셈이냐? 당장 그 손 못 놔. 어디서 감히. 그녀는 그날 서민아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자 그 확신은 둘째 아들 윤태석의 증언과 함께 진실로 굳어졌던 겁니다. 윤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찍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새벽 3시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뚜껑을 열자 멈춰버린 손목시계와 낡은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현의 회사 출입 카드와 사망 당일 날짜가 찍힌 주차권이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곱게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어머니가 절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 글자가 원망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믿음. 그녀는 아들 대신 둘째 아들을, 며느리 대신 돈을 믿었던 겁니다. 윤정희는 메모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새벽녘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끔찍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아들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향냄새와 흰 국화, 사람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윤태석의 절규가 귀를 찢었습니다. 형수가
형수가 형의 금괴를 들고 튀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요. 당장 잡아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 그녀는 그대로 실신했었죠. 하지만 악몽 속 장면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괴를 들고 비웃으며 도망치던 서민아의 얼굴이 시장 천막 아래서 김밥을 나눠 먹던 창백한 얼굴로 겹쳐졌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먹어. 아이의 목소리가 태석의 고함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메모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재현아, 대체 뭐가 괜찮아진다는 거였니?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용서가 아닌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메모를 손에 쥔 채 윤정이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은 잿빛이었고 저택의 거대한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불안처럼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이 의심을 안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외면했던 진실 혹은 거짓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미처 누르지 못했던 그 이름, 강영수 전 형사의 통화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잠이 덜 깬 듯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윤정이요. 5년 전 내 아들 윤재현. 그 사건 맡았던 형사, 맞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군요. 다음 날 윤정이는 수소문 끝에 찾아낸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강영수 기획이라는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을씨년스러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팔랐고 사무실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컵라면,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사무실은 좁았고 한쪽 벽면은 사건 파일로 보이는 헌책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강영수, 이제 58살이 된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윤정이가 내민 최고급 원두커피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지난 지금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신 이유가 뭡니까? 재벌가 뒤치닥거리는 이제 사양입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시장에서 본 서민아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영수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5년 전에도 회장님은 아드님 말보다 둘째 아들 말을 믿으셨죠.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그의 직설적인 말에 윤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왔소. 그때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라도 인정하러 온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영수는 의외라는 듯 처음으로 윤정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길을 잃은 자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이건 돈 때문에 맞는 게 아닙니다. 내 형사생활 마지막에 묻은 그 찜찜한 미제 사건에 대한 후회요. 다시 판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는 프로페셔널한 형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가지만 대답해 주시죠.
첫째, 큰아드님 사망 추정 시각에 회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둘째, 회사 금고에 접근할 수 있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셋째, 장례식 내내 둘째 아들 윤태석 씨의 동선은 기억하십니까? 윤정희는 그의 예리한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강영수는 그녀의 대답을 수첩에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강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하십시오. 만약 다시 파헤쳐서 진실이 나왔을 때 그게 회장님이 감당 못할 지옥이라도 멈추지 않겠다고. 윤정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2번 죽인 진실이라면 그게 지옥이라도 내가 직접 들어갈 거요.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정희는 거대한 저택 서재에서 강영수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연 아들의 서재는 이제 그녀에게 회한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녀는 아들의 낡은 메모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서성였습니다. 드디어 강영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전화 대신 얇지만 무게가 느껴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직접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윤정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서민아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상가 건물의 차가운 계단을 묵묵히 걸레질하는 서민아의 뒷모습이 흐릿한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앙상한 목덜미에 붙어 있었죠. 낮에는 한 순댓국집의 주방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솥 앞에서 서민아는 쉴 새 없이 그릇을 날랐습니다. 기름때가 덕지덕지 낀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닦을 겨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동네 치킨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죠. 다음 장에는 강영수가 직접 탐문한 이웃들의 녹취록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민아가 사는 반지하 건물의 집주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월세가 벌써 2달이나 밀렸어요. 꼬박꼬박 내는 법이 없다니까. 애들 아빠도 없이 저러고 사는 거 뻔하지 뭐. 하지만 바로 아래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 사장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고, 그 여자 험담하지 말아요. 가끔 세탁 맡기러 오는데 자기 옷은 5년도 더 된 낡은 잠바 하나면서 애들 옷은 어떻게든 깨끗하게 입히려고 애쓰더라고. 자기 밥은 굶어도 애들 약값은 하루도 안 거르는 독한 엄마야. 윤정희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음 장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밀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휴대폰 요금 독촉장, 그리고 아이들 급식비조차 내지 못했다는 통지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5년간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의 삶이 이 종이 몇 장에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약국 처방전들이었습니다. 둘째 손자 윤민우의 이름 밑에는 만성기관지염과 중증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꾸준한 영양 공급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붙어 있었죠. 윤정희의 시선이 다음 처방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서민아였습니다. 진단명은 신경성 위염과 심각한 영양실조. 처방된 약은 값싼 위장약과 다량의 진통제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억 원. 금괴. 남자와 도망친 여자.
둘째 아들 윤태석이 장례식장에서 피를 토하듯 외치던 그 말들이 망치처럼 머리를 울렸습니다. 2억 원을 손에 쥔 여자가 밥을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5년간 쌓아 올린 확신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강영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죠. 무너진 확신의 자리에는 더 크고 끔찍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강 형사, 그럼 그날 사라진 내 아들 금괴는 대체 누가 훔친 거요? 이 보고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정이를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문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서민아의 처참한 삶이 담긴 보고서. 그것은 윤정이가 5년간 지탱해온 세상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큰 며느리 서민아가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가난하다면 그 2억 원의 금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5년 전 장례식장의 아수라장이 떠올랐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신을 부축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던 둘째 아들 윤태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큰형수가 금괴를 들고 튀었어요. 그의 확신에 찬 외침이 지금껏 그녀의 믿음을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보고서의 내용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윤정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5년간 믿어온 둘째 아들 태석의 확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쪽 저울에는 방금 본 큰며느리 서민아의 처절한 가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울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태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만약 서민아가 범인이 아니라면 자신은 5년 동안 큰며느리와 손자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진짜 범인을 가까이에 둔 채 살아온 것이 됩니다. 그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그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본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 김밥 한 조각을 받아들던 그 작은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덮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재현의 죽음과 사라진 금괴. 그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죽은 아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가 아닌 깊은 혼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 큰 며느리 서민아가 저 꼴이라면 그럼 금괴는 어디 있소? 그 2억 원이 땅으로 꺼졌소? 하늘로 솟았소? 그녀는 아직 둘째 아들 태석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감정에 격해 무언가를 잘못 보았거나 혹은 서민아에게 또 다른 공범이 있었을 거라 애써 가능성을 찾으려 했죠. 윤정이의 절박한 외침은 강영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민아를 감시하는 대신 5년 전 사라진 금괴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강영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회장님, 암시장을 다 뒤졌지만 금괴는 증발했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묻히는가 싶던 그때 윤정이는 아들의 유품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강 형사, 재현이 유품 중에 회사 금고 관리 대장 사본이 있었소. 거기에 금괴마다 찍힌 바코드 번호가, 그 작은 단서 하나가 막혔던 수사의 물꼬를 텄습니다. 강영수는 암시장이 아닌 강남 일대의 합법적인 전당포와
귀금 속 상점들의 5년 전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코드 번호를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영수는 다시 윤정희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기장부를 복사한 사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5년 전 기록입니다. 윤정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 물품 골드바 24K 중량 1kg 거래 일시 2019년 4월 12일 오후 3시 윤정희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오후 3시 그 시각은 분명 큰아들 재현의 발인이 막 시작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수백 명의 조문객들 사이로 울려 퍼지던 곡소리가 코끝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아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부의 마지막 칸을 짚었습니다. 거래자 서명란. 그곳에는 서민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라는 세 글자가 비웃듯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라, 둘째 아들 윤태석의 아내, 바로 자신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장미라, 내 둘째 며느리가 감히 내 큰아들 발인하는 날 금괴를 팔아먹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뜨거운 물이 카펫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위태롭게 흔들리던 저울은 이제 무서운 확신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큰 며느리 서민아에게서 자신의 또 다른 며느리 장미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설마 태석이는 제 남편은 모르게 저 혼자 저지른 짓이야? 아니면 윤정희는 차마 다음 생각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영수를 쏘아보며 명령했습니다. 강 형사, 당장 저 여자를 쫓아요. 5년 동안 뭘 했는지, 뭘 처먹고 다녔는지, 뼛속까지 싹 다 파헤쳐. 윤정희의 분노 어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세계가 이제 격렬하게 흔들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는 냉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강영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둘째 며느리 장미라. 장미라의 일상은 윤정희가 보고서로 확인했던 큰 며느리 서민아의 삶과는 정확히 정반대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서민아가 새벽 4시에 차가운 상가 계단을 닦을 때 장미라는 오전 10시에 최고급 스파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서민아가 순댓국집 주방에서 땀을 쏟을 때 장미라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강영수는 장미라를 밀착 감시하며 실시간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미라는 강남의 한 명품관 보석 매장에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은은한 향수 냄새, 귀를 간지럽히는 클래식 음악.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치스러웠습니다. 점원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 예쁘네요. 이걸로 할게요. 장미라는 반짝이는 반지를 손에 껴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원이 결제 방법을 묻자 그녀는 붉은색 악어 가죽 핸드백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은행 들리기 귀찮아서. 윤정희는 자신의 어두운 서재에서 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한 손에는 서민아의 영양실조 진단서가, 다른 손에는 장미라의 다이아몬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붉게 터진 손과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가 박힌 하얀 손.
굶주림과 사치. 이 극단적인 대비가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강영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당장 그 현금 출처를 캐내요. 강영수는 이미 그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라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인 둘째 아들 윤태석의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들이 매주 다른 날짜, 다른 시각에 여러 대의 현금 입금기를 통해 소액으로 쪼개져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우려는 듯 교묘하게 쌓아 올린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비자금의 흐름이었죠. 그리고 강영수는 마지막 결정타를 보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 파일이었습니다. 화면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5년 전 그날 2019년 4월 12일 오후 3시 5분 전당포 내부 CCTV 화면이었습니다. 장미라가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현금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정확히 같은 시각 2019년 4월 12일 오후 3시 5분 장례식장의 언론사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들 재현의 관이 운구차로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따라가며 윤정의 자신이 둘째 아들 윤태석의 부축을 받으며 오열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형의 금괴를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두 개의 세계. 윤정희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핏줄이 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둘째 아들 태석의 슬픔에 잠긴 얼굴이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웃으며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기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강 형사, 저 여자가 그 더러운 돈으로 뭘 했는지 모조리 다 알아내요. 5년간의 망설임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그 잔인한 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정희의 세계는 이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죽은 아들에 대한 회한과 큰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둘째 며느리 장미라에 대한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녀는 강영수와 함께 이 추악한 가면 뒤의 이야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장미라가 현금을 바꾸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강영수는 장미라가 주기적으로 드나들던 그 전당포에 미리 사전 협조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둡고 차가운 골목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차 안에서, 강영수는 전당포 안쪽에서 잠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발인 날 금괴를 팔아치운 며느리. 그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장미라가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전당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금괴가 아닌 또 다른 보석 몇 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감정을 하는 척 시간을 끄는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리며 윤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장미라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얼음장 같은 표정의 시어머니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장미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큰아들 발이 나는 날, 관이 나가는 그 시간에 돈이 그렇게 급했니? 쿵. 장미라의 손에서 비싼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그녀의 턱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맞췄습니다. 내 남편, 내 둘째 아들 태석이도 이 짓을 알고 있어? 아니면 너 혼자 벌인 짓이야. 궁지에 몰린 장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태석 씨가 무서워서. 그날 밤 윤정이는 장미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영수의 낡은 사무실, 불 꺼진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 일렁였습니다. 내 남편 죄를 덮고 공범으로 가겠니? 아니면 내 자식들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살 마지막 기회를 잡겠니? 장미라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둘째 아들 태석이 해외 바이어 접대로 집을 비운 사이 장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그녀는 남편이 평소 사용하던 패턴, 결혼기념일과 아들의 생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몇 개의 골드바와 함께 두꺼운 이중 장부철이 가득했습니다. 강영수가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죽은 큰아들 재현이 피땀으로 일군 회사의 돈이 어떻게 둘째 아들 태석의 해외 유령법인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추악한 배신의 흐름도였습니다. 그 복잡한 선과 숫자들 속에서 태석의 탐욕이 괴물처럼 꿈틀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그 화살표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피가, 내 아들의 유산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었구나. 그녀의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장미라를 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그저 남편의 탐욕에 이용당한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윤정이는 어쩌면 진짜 괴물은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둘째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예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강 형사, 이 장부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유산을 좀먹은 그 비리의 실체를 남김없이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태석의 서재, 그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영수는 밤새 그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빼돌려진 돈의 흐름을 쫓던 그의 눈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죽은 재현이 동생 태석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본이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경고였죠. 다음 날 아침 강영수는 초췌한 얼굴로 윤정이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이메일 출력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시죠.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눈앞에서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태석아, 지금 추진하는 그 폐기 샘플 그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당장 멈춰.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이건 형으로서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폐기 샘플, 사람 목숨. 윤정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요. 어머니, 태석이가 요즘 너무 위험한 짓을 해요. 그녀는 그때 그 말을 그저 형제간의 사소한 경영 다툼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강 형사, 이 폐기 샘플이라는 게 대체 뭔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앞뒤 정황과 회사 내부 자료를 보면 당시 윤태석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물질인 듯합니다. 정식 승인 없이 폐기된 실험 물질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윤정이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강영수에게서 온 다른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강영수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상속 지분 양도 계약서 초안. 정확히는 태석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 파일 형식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2019년 4월 13일, 바로 큰아들 재현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4월 13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의 관이 땅에 묻히기도 전 바로 그 다음 날 둘째 아들은 형의 재산을 넘겨받을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게 결정적입니다. 강영수가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신용카드 영수증 2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재현이 사망한 그날 오후 4시 강원도 골프장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영수증.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장은 정확히 30분 뒤 오후 4시 30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결제된 윤태석의 개인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30분 만에 서울 호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리바이가 거짓입니다. 윤정이는 책상에 펼쳐진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죽음을 경고했던 이메일, 죽은 다음 날 준비된 상속 서류, 그리고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알리바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흘러내렸습니다. 강 형사, 내 아들은 살해당한 거였어. 윤정이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결기가 뒤섞인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영수의 사무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고에서 찾아낸 이중 장부와 둘째 아들 태석의 거짓 알리바이 증거가 펼쳐져 있었죠. 이제 그녀에게는 5년 전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 형사, 내 아들 죽음의 진실 이제 끝까지 밝혀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강영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5년 전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현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충돌했다는 당시 경찰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평범한 교통사고 보고서에는 그 어떤 의문점도 없었죠. 하지만 윤정이가 품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진실의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낀 고속도로 옆 갓길은 스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윤정이는 낡은 가드레일을 잡고 도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피가 흩뿌려졌을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시간의 흐름만이 덧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현이 그렇게 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듯 했습니다. 그때 강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부검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에는 음주 여부만 확인했을 뿐 약물 검사는 하지 않았더군요. 단순 사고로 결론이 났으니까요. 약물. 윤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영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재현 씨 차를 뒤따르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요. 정신을 잃은 것처럼. 그 말은 윤정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앞에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그렸습니다.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으려 했을 그러나 이미 흐려진 의식 속에서 힘없이 흔들렸을 아들의 차. 그 목격자 만날 수 있을까요?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목격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5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잊을 수가 없죠. 분명히 똑바로 가던 차가 갑자기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처음엔 졸음운전인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부딪혔죠. 윤정희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요? 네, 맞아요. 핸들을 잡고 있으려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힘없이. 그의 증언은 윤정희의 머릿속 퍼즐 조각을 하나 더 맞추었습니다. 분명 재현은 건강했고 평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녀의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강 형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회장님, 사고 당일 재현 씨의 동선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 CCTV 기록과 사내 메신저, 통화 내역, 모든 남아있는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회사의 보안팀 서버실은 5년 전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강영수는 보안팀장에게 사고 당일 재현의 출퇴근 기록과 동선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관리자,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낡은 백업 서버를 뒤지는 동안 윤정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장의 말에 윤정희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흑백 영상 속에는 5년 전 그날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복도를 걷고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아들의 모습.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영상은 오전 9시 30분. 재현이 출근하는 모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활기찬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10분 그가 휴게실로 들어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컵을 꺼내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휴게실 내부 카메라로 돌려주게.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재현. 그리고 강 형사가 외쳤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이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봐 주시겠습니까? 재현 씨가 휴게실에 들어오기 30분 전입니다. 화면이 빠르게 되감겼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40분. 한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희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이, 둘째 아들 윤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는 듯 좌우를 둘러보더니
재현이 자주 쓰던 개인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컵 안에 무언가를 털어 넣었습니다. 봉투의 내용물은 흑백 영상의 흐릿한 화질 때문에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행동은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넣고 컵을 제자리에 놓은 뒤 그는 재빨리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재현이 그 컵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오후 4시 재현이 복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확연히 불안정했습니다. 벽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애써 버티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주차장 CCTV에 그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던 아들이 결국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 이걸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강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시린 절망감만이 그녀를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은 살해당했다. 이 모든 걸 윤태석이 계획한 거야. CCTV 영상이 멈췄습니다. 흑백 화면 속 둘째 아들 태석이 형의 컵에 무언가를 털어넣는 그 잔인한 순간에 시간도 멈춘 듯 했습니다. 보안실의 낮은 기계음 소리만이 윤정이의 귓가를 울렸죠.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리며 복도를 짚고 가던 그 마지막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강영수가 조용히 USB를 뽑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윤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의 손에 의해서. 그녀는 강영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진실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죄를 이제야 마주할 용기가 생겼는지도 모르죠. 차는 어느새 기름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인 낡은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서민아가 일한다는 작은 치킨집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민아는 지친 얼굴로 땀을 닦으며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가게 안구석 테이블에는 작은 아이 민우가 약봉지를 옆에 둔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가게 안의 뜨거운 공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서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마주쳤던 그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민아의 목소리는 기름 냄새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 내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는 말.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나는.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을 견디지 못한 것일까요? 구석에서 졸고 있던 아이 민우가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민우야. 서민아의 비명이 가게를 찢었습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도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애야, 정신 차려. 민우야. 그녀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앙상하게 마른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비켜요.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서민아가 절규하며 아이를 빼앗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의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영양 부족에 만성 피로가 겹쳤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너무 방치하셨네요. 그 말은 서민아가 아닌 윤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민아는 멍하니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납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민아가 낡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접수대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고객님. 삑 하는 기계음이 그 순간 응급실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민아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자신의 검은색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서민아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당장 가세요, 제발. 병원비는 내야 하지 않겠니? 그 돈 받으면 어머님 용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됐으니까 제발 가시라고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서민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5년간 쌓인 원망과 짓밟힌 자존심의 불꽃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가 1,000원짜리 몇 장을 뒤적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렇게도 처참한 모습으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병원 입원실. 차가운 복도에서 밀려 들어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정이는 방금 전 응급실 수납 창구에서 겪었던 모욕감에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문 입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명품 핸드백과 며느리 서민아가 쥐고 있는 낡은 지갑 사이의 거리가 마치 5년이라는 시간의 강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민아는 병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윤정이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앙상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얼음 같은 거절의 벽을 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얕은 잠에서 깨어난 듯 열에 들떠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서민아가 황급히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꿈 꿨어? 우리 아들. 윤정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기척에 아이가 실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윤정이를 발견하자 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무서워. 그리고 아이는 마지막 결정타가 될 말을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습니다.
삼촌이 엄마한테 그랬잖아. 너도 남편처럼 죽고 싶어? 그랬잖아. 무서워.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 아이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윤정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CCTV 영상과 아이의 증언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며느리와 손자들을 죽음으로 협박해 내쫓았습니다. 그 순간 서민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서민아의 목소리는 아이가 깰까봐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싸고 돌던 당신의 그 잘난 둘째 아들놈이 내 남편을, 당신 큰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요. 미나야, 내가 몰랐다고요? 5년 전에 당신 아들 재현 씨가 당신한테 그렇게 애원했을 때 당신이 저 근본 없는 꽃뱀한테 홀렸다고 소리칠 때 그때 내 말 한마디만, 아니 당신 아들 말 한마디만 믿어줬어도 재현 씨 안 죽었어요. 서민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날 내쫓은 건 당신이에요. 이 지옥을 만든 것도 당신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미나야, 내가 증거를. 나가. 서민아는 아이의 귀를 막으며 절규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아이들 앞에서 제발 좀 사라지라고요. 쾅! 병실 문이 윤정이의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5년간 믿어온 진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큰 며느리와 손자들을 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둘째 아들은 큰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CCTV 영상,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없으면 그저 설탕을 넣었다고 우길 수도 있는 힘없는 증거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 서민아가 5년 전에 태석이에게 협박당했을 때 쓰던 전화기 혹시 통화 기록이라도? 잠시 후 강형수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 전화 대포폰이었습니다. 기록 추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가 끊긴 기지국 위치는 재현 씨 장례식장 근처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받아야 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쾅 닫힌 병실 문소리는 윤정이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기계가 울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며느리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의 손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 둘째 아들 태석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없으면 저 흑백 화면 속 이상한 가루는 그저 설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인인 서민아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원망을 품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윤정이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병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평생 당당했던 회장 윤정이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고 초라한 여자 하나가 서 있었죠.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5년 전 큰아들 재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살아있는 둘째 아들 태성마저 잃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마른 기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강 형사, 나요. 다 끝난 것 같소? 그녀의 목소리는 재처럼 바스러졌습니다. CCTV 봤어요. 태석이가 맞았어. 하지만 그걸론 안 돼. 미나가 날 용서하지 못해요.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영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강영수의 목소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아드님 윤태석 씨, 알리바이를 다시 팠습니다. 그날 골프장 게이트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심지어 그날 함께 라운딩을 했다는 캐디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시간 윤태석은 강원도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그렇습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은 그저 감정에 휩쓸려 형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자신이 서민아를 의심할 것을, 자신이 이 알리바이를 확인할 것을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린 증거요? 내 아들은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나는 며느리한테 손주들한테 평생?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택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고 차가운 무덤 같았죠. 그녀는 다시 큰아들 재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 아들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옆에 놓인 그 낡은 메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재현아.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널 못 믿었어. 그리고 태석이 그 아이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둘째 아들의 슬픔도 자신을 향한 존경도 어쩌면 전부 거짓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내가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든 거야. 재현아, 다 내 탓이야.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전당포 영수증, CCTV가 담긴 USB, 알리바이 보고서, 그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그리고 진실마저도 전부 잃었습니다. 제가 되어버린 진실 앞에서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마저 거절당하고 둘째 아들의 완벽한 알리바이 앞에 모든 증거가 무력해진 그 밤, 윤정희는 죽은 아들 재현의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는 재현의 사진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가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영수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며칠 전 절망에 차 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무언가를 찾아낸 자의 날카로운 긴장이 서려 있었죠. 강 형사, 알리바이는 완벽하다면서. 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이상했죠. 그래서 다시 팠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팠습니다. 그날 밤 강영수가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5년 전 그 골프장 캐디 찾았습니다. 윤태석 씨가 일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1,000만 원의 현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네일샵을 차렸더군요. 강영수는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윤태석 상무님이요?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해가 다 진 저녁이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었다고. 말만 해달라고. 그렇게 돈을. 윤정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이가 깨진 겁니다. 하지만 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녁에라도 골프장에 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제가 진짜를 찾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남자의 프로필을 꺼냈습니다. 이정훈. 당시 윤태석 상무비서 5년 전 퇴사 후 캐나다 이민 3달 전 한국 귀국,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바로 그 비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영수가 재생한 다음 녹음 파일, 그것은 이정훈, 그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윤태석 상무님 아니, 지금 부회장님은 골프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회사 근처에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제가 그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 서버실에 들어가서 CCTV 로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특히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주차장과 비상계단 영상을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윤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 시각, 큰아들 재현이 약에 취해 비틀거리며 회사를 빠져나간 그 시각이었습니다. 윤 부회장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혹시나 해서 그날 윤 부회장님이 사무실 전화로 어디론가 거신 통화를 제가 녹음해뒀습니다. 강영수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딸깍. 전화 거는 소리,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그녀의 둘째 아들 윤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나 태석이야. 큰일 났어. 윤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큰아들 재현의 비서가 들었다던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강원도 골프장에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태석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원도 골프장에 있는 척 연기를 하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이미 약에 취해 있던 형을 죽음의 도로로 유인했던 겁니다. 그 약이 재현이 막으려 했던 폐기된 실험물질 중 하나라는 사실까지 비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던 떨림도 멈췄습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절망은 이제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재현의 낡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믿어주는 날. 재현아, 엄마가 이제야 널 믿는다. 그녀는 강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 이제 끝을 낼 시간이요. 내 아들을, 재현이를 서재로 불러야겠소. 그날 밤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윤정희는 모든 불을 끈 채 큰아들 재현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 방을 택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영혼이
이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길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앞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지만 찬물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재현의 책상에 앉아 둘째 아들 태석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녀는 태석에게 상속 문제를 정리하자고 연락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손에 넣는다는 기쁨에 태석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 태석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오만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어두운 곳에 계셨습니까? 앉아라. 윤정이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더욱 서늘했습니다. 태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으니까요. 윤정이는 말없이 책상 위 작은 스피커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태석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 나 태석이야. 큰일 났어. 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강원도 골프장에서. 태석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뭡니까? 누가 이런 장난을. 내가 강원도 골프장에 있었다던 바로 그 시각이구나, 태석아. 윤정이는 스피커를 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책상 위의 노트북을 태석 쪽으로 돌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흑백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 휴게실. 태석 자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형의 컵의 주머니에서 꺼낸 이상한 가루를 털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노트북을 덮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영상은 그저 설탕을.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오후 4시의 복도로 바뀌었습니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재현이 벽을 짚고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동생의 그 거짓 전화를 믿고 아버지를 구하러 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내 형이 내가 준 그 독이 든 커피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나갔다. 윤정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돌아 태석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아들의 모습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내 거짓말을 믿고 죽음으로 향한 게다. 태석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장미라가, 그 여자가 시킨. 하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태석은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강영수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태석 씨,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강영수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태석 씨를 형 윤재현에 대한 살인 증거인멸 및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텅 빈 서재를 울렸습니다. 태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차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놓인 큰아들 재현의 사진을 가만히 쓸어 만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법정, 그 마지막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이가 손에 쥔 그 모든 증거들, 둘째 아들 태석이 형의 컵에 약을 타던 CCTV 영상, 강원도 골프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깨부순 비서의 통화 녹음,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흐름이 담긴 이중 장부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진 법정에서 태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둘째 며느리 장미라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윤정이는 텅 빈 눈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둘째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큰아들을 하늘에 묻었고 살아있는 아들은 차가운 감옥에 묻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윤정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피 묻은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남편의 유산이었지만 아들의 피로 얼룩진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크고 차가운 저택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모든 재산을 털어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죽은 큰아들 재현의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5년간 짓밟혔던 큰 며느리 서민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갚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짓밟혔던 며느리의 명예를 그리고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은 그녀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의 그 차가운 천막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 자리한 희망 김밥이라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이미 장사는 끝나 불이 꺼진 가게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로 네 사람이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애 그리고 서민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창백하지 않은 맑은 얼굴의 두 손자 지후와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이제 정기적인 치료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나눠 먹던 것은 비닐 천막 아래서 차갑게 식어버린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좁은 테이블 위에는 갓 말아낸 따뜻한 김밥이 5줄, 6줄,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민우가 그 작은 손으로 김밥 꼬투리 하나를 집어 할머니 윤정이의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아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윤정이는 아이의 그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주는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온기였습니다. 서민아는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년 전 시장에서의 그 도끼나 병실에서의 그 차가운 경멸 대신 아주 옅지만 슬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너에게 졌다. 서민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컵에 따뜻한 어묵 국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 그릇을 윤정이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국물 드세요. 어머님 날이 많이 차요. 어머님. 5년 만에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국물 그릇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시장의 천막 아래 그녀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며느리를 경멸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고 초라한 분식집에서 그녀는 며느리와 손자들과 드디어 같은 눈높이로 마주 앉아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그녀는 가슴속으로 죽은 아들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아, 내가 말했지. 엄마가 널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엄마가 너무 늦게 널 믿었구나. 이제야 아주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그때 어디선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테이블 위 따뜻한 김밥에서 피어오른 김이 네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을 언제나 응원드립니다.